자, 이번 시간에는 물체의 평형에 대한 두 번째 학습으로 돌림힘의 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페이지를 같이 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렛대에 돌림힘이 이용이 되는데, 자, 지렛대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자, 물체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지렛대가 지금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수평을 유지한다는 사실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수평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어느 쪽으로도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지렛대와 물체 전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이 0이다라고 하는 거죠. 돌림힘도 사실은 뭐 앞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은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일 경우는 서로 빼주면 되고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R자 돌림힘을 계산했을 때 그 R자 돌림힘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렛대와 물체는 지금 어떤 회전도 하지 않고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을 갖다가 우리가 W라고 한다면 이쪽 방향 아래쪽으로 W가 작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작용점에서 받침점에서 물체까지 거리를 갖다가 우리 교과서에 B라고 되어 있죠. B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한다.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 F라는 힘이 지금 이렇게 작용할 때 힘이 작용한 점까지 거리를 갖다가 A라고 뒀죠.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이 두 힘에 의한 돌림힘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타우 F에 의한 돌림힘은 어떻게 될까요? 팔 길이 A 곱하기 힘의 크기 F가 되겠죠. 자, 이 힘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힘이 작용하면 받침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이 힘은 반시계 방향인 거죠. 반시계 방향, 이 토크는. 자, 그 다음에 토크 W, 중력에 의한 토크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돌림힘을. 그러면 받침점에서 팔 길이는 B 곱하기 중력은 W.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지금 합이 0이 되려면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이게 지금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A, F와 B, W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F에 대해서 풀면 F는 A분의 B 곱하기 W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물체, 중력을 W 받고 있는 저 물체가 회전하지 않고 가만히 정지한 이유는 반대쪽에서 F라고 하는 힘을 가해주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건데, 이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A라고 하는 게 A가 지금 B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F가 W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력보다 더 적은 힘을 이용해서 이 물체를 현재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정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힘의 이득을 본 거죠. 뭘 이용해서?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 지렛대라고 하는 것은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한 그런 장치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F는 A분의 B W라고 하는 이 식을 만족하면 이 식대로 힘이 작용하면 정지해 있는 거죠. 만약에 요 식으로 주어진 A분의 B W보다 조금만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더 크면 이제는 F에 의한 돌림힘이 더 크기 때문에 물체는 어떻게 돼요?
전체 이 지렛대는 작용점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죠? 사실은 뭐 지렛대를 쓰는 이유는 이걸 그냥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죠. F를 조금 더 키워서 크게 해서 이 물체를 지렛대를 회전시켜서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렛대를 사용하죠. 그래서 어쨌든 돌림힘에 관한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렛대가 어떤 원리를 작동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장돌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장돌인데 이거는 뭘까요? 장돌이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못이 이렇게 했을 때 못을 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장도리를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가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받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받침점. 그 다음에 힘을 갖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가죠. 힘을. 그죠? 가죠. 그러면 어쨌든 이 힘 곱하기 이 받침점까지 거리가 있겠죠. 그죠? 이 거리가 있고 뭐 이게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 보면 직각이 아니죠. 그럼 어쨌든 뭐 직각인 힘을 어쨌든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요 힘에 의해서 이 받침점에 대한 돌림 힘이 생기는 거죠. 돌림 힘이 생겨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반대쪽 이쪽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회전하는데 요 못이 걸려 있는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게 A고 요걸 B라고 한다면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요걸 지금 이 자료를 갖다 좀 짧게 그렸지만은 자료가 실제는 더 길죠. 요거에 비해서 A에 비해서 훨씬 실제 그림에서 보면 A보다는 실제 장도리에서는 보면 B 자료가 훨씬 길죠. B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크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장도리 끝이 집게 부분 여기가 이 못을 가하는 힘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F 다시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F 다시 곱하기 A라고 하는 게 B 곱하기 F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 다시라고 하는 게 뭐냐? F 다시는 A분의 B 곱하기 F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B가 A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1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국 A분의 B가 1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F-가 F보다 훨씬 크다. 그죠? 그래서 적은 힘을 주더라도 이 장도리 끝, 요 집게 있는 요 부분에서 못을 걸어 있는 요 부분에서 머리에 가하는 그 힘, 이렇게 뽑기 위해서 위로 가하는 그 힘은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F-는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힘의 효과를 힘을 크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적은 힘을 줘서 보다 큰 힘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전정 가위 있죠. 가위 같은 걸 보면 어떨까? 가위는 어떤 원리로 이용이 될까요? 아이고, 이게 그림이. 자, 우리 교과서를 볼까요? 그러면 가위를 한번 보면 가위를 한번 봅시다. 가위는 지금 고정점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힘은 여기서 이렇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쪽 방향 이렇게 힘을 주겠죠. 그죠? 그럼 요거하고 어쨌든 요게 팔 길이가 되겠죠. 요 거리가. 그 다음에 이 가지 끝에 있는 여기서 가는 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팔 길이가 되겠죠. 여기 팔 길이죠. 그죠? 여기서 힘이 작용하겠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 A가
요 길이 B보다 훨씬 크죠. 그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누르는 이 악력이죠. 악력. 손으로 누르는 악력은 적지만 이 가위에서 생겨나는 그 힘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큰 힘을 만들어내는데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위 원리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 뭐 당연히 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가위의 손잡이가 길수록 훨씬 더 큰 힘을 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적으로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돌림 힘을 우리가 이용한 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축바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축바퀴도 보면은 여기 지금 큰 지름의 원통이 있고 작은 지름의 원통이 있죠. 자, 요게 지금 지름이 A죠. 큰 지름은 요게 지금 A죠. A로 크고, 그 다음에 작은 지름은 요게 B죠. 작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힘을 잡아서 여기다 줄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면 여기에 걸쳐있는 이 줄에 걸쳐있는 물체 W를 갖다가 회전시켜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얘의 무게 W보다 더 적은 힘 F를 가해서 결국 힘의 이득을 보면서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 지금 밑에 지렛대가 나와 있죠. 지렛대가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지렛대의 원리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렛대 받침점에서 힘의 작용점까지 거리고, 그다음에 요 W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요 거리가 B가 되는 거죠. 요 작은 축바퀴의 반지름이 요 물체까지 거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이 축바퀴도 마찬가지로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한 그런 장비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뭐 마찬가지 자동차의 핸들 같은 경우도 힘을 가하는 우리가 이 손잡이 부분을 잡고 돌리면은 회전 중심이 여기니까 이 거리가 크죠. 그래서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전거 마찬가지죠. 자전거도 보면 다 회전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죠. 그죠? 그래서 힘의 이득을 보는 거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죠. 드라이버는 결국 손잡이가 굳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회전 중심은 여기니까, 회전 중심은 이 축을 따라서 회전 중심이니까 반지름이 커지는 거고, 결국 그 반지름이 바로 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드라이버 손잡이가 굵을수록 쉽게 잘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굵은 나사 같은 걸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드라이브는 손잡이가 굉장히 굵죠. 그게 바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문의 손잡이 마찬가지죠. 이 손잡이 빠지면 우리가 문 잘 못 돌리죠. 그럼 왜냐하면 이게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팔 길이가 작아지니까 큰 힘을 작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굵게 만들어 놓으면 이 손잡이를 잡으면 보다 적은 힘으로, 회전 중심은 여기니까, 그죠? 받침점이 여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쉽게 회전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돌림 힘을 이용하는 예들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힘의 평형. 이제 우리가 힘의 평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자, 힘의 평형이 아니고 물체의 평형이죠. 자, 물체의 물체의 평형 조건이 있습니다. 물체의 평형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 물체가 평형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시그마 F 이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 다시 말해서 알짜 힘이죠. 요 시그마 F가 바로 알짜 힘이죠. 알짜 힘. 이 시그마 F 알짜 힘이 0이면은 물체는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알짜 힘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알짜 힘이 0인 경우는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로 운동할 때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지해 있다라고 한다면 알짜 힘이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반대는 참이 아니죠.
R자 힘이 0이라 해가지고 물체가 항상 정지해 있는 건 아니죠.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도 R자 힘이 0인 겁니다. 그런데 물체가 정지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0이라는 조건을 성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이거고,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시그마 타우 이퀄 0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갖다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로 R자 돌림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R자 돌림 힘. 이것도 사실은 벡터적입니다. 벡터. 토크의 합이, 벡터적인 합이 0이 되면, 방향을 고려한 더하기죠. 그래서 토크의 합이 0이 되면 이제는 회전까지 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조건만 만족되면 물체는 제자리에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은 제자리에 있으면서 회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토크가 아직 0이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완전한 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 전체의 중심이, 무게 중심이 이동하지도,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으면서 물체의 회전 중심으로 해서 회전조차도 없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물체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체의 평형 개념. 그래서 반드시 물체가 평형을 유지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만 성립하면 물체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죠. 물체가 평형을 유지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보면은 뭐 그거 나오죠. 뭐 신기하게 뭐 돌 같은 거 막 세우고 하는 그런 거 TV에서 가끔 보고 그렇게 하죠, 그죠? 뭐 돌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다 놓고서 또 막 이렇게 돌 막 이렇게 나가지고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현재 물체가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물체계 전체, 이 돌들을 이렇게 쌓아 올렸을 때 이게 지금 정지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 물체계에 작용하는 R자 힘과 R자 돌림 힘이 전체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알면 됩니다. 쉽게 하나 예를 들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모양의 뭐 육면체 형태의 물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정지해 있다, 이렇게 이 점 지지점은 이 점밖에 없는데 얘가 지금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유는 뭘까? 이게 정지해 있는 이유는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이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mg, 그죠? 그 다음에 이 받침점에 대해서 이 받치고 있는 이 점에서 이 물체의 위로 작용하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수직 항력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조건식에 따르면 중력 mg와 아래쪽 방향, 그 다음에 위로 작용하는 수직 항력 n, 이 두 개의 힘, 이 두 개의 힘이 0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 이 점에 생길 수 있는 어떤 힘이 뭐가 있을까요? 자, 중력과 수직 항력이라 했는데, 자, 중력,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은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의 무게 중심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라고, 이 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선상에. 그래서 이 회전 중심이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점을 따라서 작용하는 n이나 수직 항력이나 중력이나 전부 다 그 작용점까지 거리를 표시한 다음에 힘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전부 다 그 거리와 나란하죠. 그죠? 수직 방향의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크가 0이 되는 거죠. 즉 토크 n에 의한 것도 토크 w에 의한 것도 전부 다 0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R자 토크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해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이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서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서 있다. 그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한테 작용하는 중력과 사람 바닥이 위로 떠받치는 수직 강력이 같아서 일단 알자 힘이 0이고, 그다음에 사람의 몸의 중심, 이 중심에 의한 토크가 0이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물론 서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서 있는다는 얘기는 이 발바닥으로 받치고 있는 이 범위 안에 이 사람 몸의 무게 중심이 들어오면은 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무게 중심이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때는 토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기니까 8 길이 곱하기 요거에 중력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해가지고 토크가 생겨서 이렇게 회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바닥을 고정점으로 해서 회전이 일어나는 게 결국 쓰러지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심플하죠. 어쨌든 무조건 이 조건만 만족하면 물체는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조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돌림힘에 대한 게 사실은 그전 교육 과정에서는 물리 1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물리 1 수능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 20번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 브레이크를 막기 위한 1등급 가리기 위한 그런 문제로 많이 단골로 출제됐던 거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사실은 물리적인 개념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 두 개만 알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굉장히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얼마든지 출제자가 그 문제 상황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서 시간을 걸리게 만드는 거죠. 이건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사실 그 문제를 푸는 데에서 물리 개념은 모르는 거 없잖아, 그죠? 다만 계산 과정만 복잡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끌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의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물리 시험이면 물리 실력을 측정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계산 능력, 누가 빨리 계산하느냐, 뭐 이런 것들 전혀 물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원에서